보니까 좋네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한국 동시대 미술에 관한 강의를 지금 4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잠시 프로그램을 제가 두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그래도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람, 인물에 초점을 맞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사물, 뭐 다양한 사물의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작가들이 가장 재미있게 다루는 사물은 특별한 것도 아니면 정말 비싼 것도 혹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지만 누구나 보고 어쩌면 매일 보지만 그게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을 가장 재미있게 생각하고 다루는데요. 바로 그 사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관객이 발견하거나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룰 작가들의 그 작업에서 이제 사용된 소재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뭐 돌도 있고 연필도 있고 다리미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라고 하니까 좀 순화된 표현입니다. 플라스틱 소쿠리라고 할까요? 뭐 밖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 바늘, 실, 바나나와 같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일단 적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평생 한 번도 못 본 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뭐 자주는 안 봐도 어쩜 뭐 바늘하고 실은 내가 자주 안 잡지 하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생 한 번도 안 봤어요. 내지는 안 다뤄봤어요 라고 하실 만한 사물은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 정말로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마법을 부립니다. 약간 이런 표현을 쓰려니까 좀 거북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시작할 그림은 한국 미술가의 그림도 아니고 또 현대의 그림도 아니지만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사물을 다루는 작업이라고 했었는데요. 미술에서는 이제 소재로서 사물은 얘기하지만 미술에서 그려진 사물을 말할 때는 정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장르로서도 정물화가 있습니다. 뭐 정물화 전문 화가도 있고 저는 정물화가 좋아요. 아니면 저는 뭐 정물화를 주로 그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정물의 역사, 정물화의 역사를 한번 쭉 봤을 때 도대체 왜 예전에, 그러니까 한 몇백 년 전에 미술가들이 정물을 그렸을까? 왜 정물에 매료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17세기, 그러니까 정물화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호흐슈트라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정물화에 관한 역사책을 보시면 반드시 한 번은 언급될 만한 그런 미술가입니다. 이 호흐슈트라텐이 그린 트롱프레요 정물화라는 작품이 아마 가장 잘 그 얘기를 이유를 설명해 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166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물론 우리는 조금 감안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숙련된 눈과 이제 17세기 미술을 보는 사람들의 눈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 하는 걸 우리는 뭐 좀 그렸네 정도로 약간 덜 충격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구글 아트 컬처라는 앱인데 혹시 모르셨다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뭐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출강을 하기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학생들에게도 적극 권하는 앱인데요. 이 앱은 여러 미술가들 그리고 뭐 현대든 과거든 전 세계의 여러 미술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이제 한데 모아 놓았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뭐가 대단하지 그런 거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이름에서 벌써 아실 수 있으시다시피 구글이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대기업에서 이제 만든 일종의 플랫폼인데요. 여기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2010년쯤 되겠습니다. 그때 이걸 만들면서 여러 미술관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맺어서 그때는 이제 가장 유명한 미술관들을 먼저 선별해서 너네 미술관 이미지를 좀 제공해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에 이 플랫폼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미술관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 그 스타트를 끄는 이후로 많은 미술관, 박물관 뿐만 아니라 역사시설, 문화시설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제목에도 나오듯이 아트가 아니고 아츠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다 포함하는 앱입니다. 미술뿐 아니라 우리는 문화와 역사까지 다루겠어라는 걸 모토로 걸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술관들이 자기 소장 컬렉션 중에서 가장 이제 내보이고 싶은 것들을 이미지를 우리가 제공할게라는 협약을 맺은 후에 구글 팀에서 이제 사진 찍을 사람을 특파합니다. 그 팀이 가서 사진을 찍고요. 그 중에서 특히 미술관마다 최소 한 점에서 뭐 많게는 2점까지를 거의 10억 픽셀이 넘는 아주 거대한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서 물론 이거는 한 1회 촬영으로는 안 될 겁니다. 부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 이미지를 올립니다. 제가 이전에 앞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한 게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떠한 저작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술관들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다가 이 그림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다운받고 싶어 라고 해서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아무리 우클릭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터넷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해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래도 꽤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보는 것만 가능하고 하지만 약간의 편법 아닌 편법이 있어서 제가 사실 강의를 녹화한다니까 어디까지 풀어야 되나 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완전히 편법은 아니고요.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실 때 작품 제목과 작가 이름 그리고 옆에 그 마법의 키워드라고 제가 부르는 구글이라는 단어만 그러니까 영어로요. GOGLE만 쳐주면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검색하실 수 있고 그러면 구글 검색창을 통해서 다운받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안 들어갈게요. 근데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 작품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작품을 하나 찾으신다면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그런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도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지가 맨 위에 올라와 있고 그 아래쪽으로 작품 제목, 그다음에 간단한 설명, 한국 작가의 작품이라면 한국어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더 관심이 있으면 연관된 작품을 찾아보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우리는 작품 이미지를 볼 거니까 일단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는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는 좀 더 크게 봐야지 하면 마우스나 혹은 뭐 앱 상으로 볼 때는 이제 2개의 손가락으로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그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 반 호흐슈트라텐이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어느 골동품 상에 있는 물건들을 그린 것도 아니었고 아주 비싸거나 잘 보기 드문 그런 희귀한 물건들을 그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당시에는 이러한 물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이런 구조물이 아마 보편적으로 집집마다 흔히 사용하는 작은, 그러니까 크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꽂아두고 쉽게 뺏을 수 있는 일종의 아주 유용한 선반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2개의 가죽띠를 중간중간에 고정시켜 놓았고요. 앞정으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생기는 공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이 화가가 즐겨 쓰는 작은 소품들부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뭐 여기에는 일종의 허영심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아니면 허세라고 할까요? 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기 말로는 못해도 이런 그림에다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걸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서 오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 황제한테 이런 것도 받았어 하면 이렇게 떡하니 실제로 걸어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넣어놓고 주로 사용하는 빛, 뭐 요즘도 이런 빛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겠습니다. 주머니 칼 등등 해서 아주 다양한 당시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메모를 적은 글도 있네요. 편지인가요? 그리고 편지를 당시에는 접어서 남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랍, 왁스로 또 밀봉하기도 했죠. 이런 다양한 뭐 칼까지 물건, 사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정물화를 볼 때 이 사물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위를 왜 그렸을까 생각해 본다면 뭔가 좀 안 좋은 것을 잘라내고 이제 더 깨끗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에 적힌 문구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문구들에서는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적어 놓아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물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조금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려 든다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물건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이런 그림의 한 주요 목적이기는 하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잘 그렸네 하는 생각이 드실 바로 그 지점, 나 굉장하지 라는 게 이런 그림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 칭찬해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정도를 당대 미술가들은 특히나 이런 정물화를 그림으로써 내가 이 금속의 반짝거림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혹은 금속과 가죽과 종이와 이 아래쪽의 나무, 뭐 털, 이런 그 차이 나는 질감을 얼마나 멋지게 살리는지 니네들 보이지 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돌아가자면 대대로 미술가들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이제 과시하는, 자신이 얼마나 테크닉적으로 그 기량이 훌륭한지를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많은 정물화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물화나 다른 장르들은 뭐 아니면 공간, 어떤 풍경을 그리는 곳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같아를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간이라면 일단 실제 공간만큼 커야 하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죠. 인물의 경우에는 이 피부 결을 표현하는 것이 물론 시도하는 미술가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 정물 쪽으로 미술가들이 자신의 스킬, 테크닉을 자랑하곤 하는데요. 다음으로 보실 이 오늘의 스타트를 끊는 한국인 미술가는 고영훈입니다. 그리고 이 고영훈은 한국 미술계에서, 한국의 현대미술에서 소위 그 극사실주의라고 불리는 아주 사물들을 정교하고 정밀하게 마치 이게 실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린 미술가 중에서는 대표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보시면 1952년생이어서 이제는 이제 중견을 넘어서서 이제 한국 미술계의 그 거장급에 드는 그런 미술가인데요. 그가 1970년대,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부터 자신의 그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좀 그려볼까 하면서 시도했던 그런 여러 사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캔버스, 아주 대형 캔버스에 그냥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그리는 것으로 단단히 한국 화단의 눈매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70년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미술계는 좀 외국, 아무래도 서양에서 들어왔던 추상의 경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구상을 다소 천시하는, 혹은 구상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형훈과 같은 이런 화가들이 화단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구상의 다시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실 것 같아서 일단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링크를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아까 띄워놨었는데요. 네, 요즘 구글이 뭔가 아주 안 돌아가지네요. 이 돌로 가주세요. 그 찾아보기를 띄워놓고는 이걸 안 없애줘서 제가 갔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지금은 그 앞에 창이 사라져서 그랬습니다. 인터넷 연결 좀 자제할까요? 이거 화면이 안 바뀌었어. 일단은 저거 안 지우고 그냥 봐야겠네요. 네, 이 그림은 아주 극단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진 않지만 보시다시피
아마 돌은 조금 그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2% 받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책 낱장들, 이렇게 책에서 페이지들을 찢어낸 듯한 그 낱장들과 특히 그림자를 보시면 어디까지가 그린 거고 아니면 어디서부터가 그린 거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림 앞에 서서 보면 더한데요. 지금 이 이미지로도 이 정도이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돌만 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밑에 이렇게 이제 활자가 배치되는 배경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활자는 그린 것은 아니고요. 고서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좀 뭐 영어책이라든지 영어 원서들을 사서 그걸 일일이 낱장을 붙이고 다 붙인 겁니다. 붙이고 마치 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 페이지는 위에 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 그림자 때문입니다. 아래쪽의 그림자. 가장 왼쪽을 봐주세요. 지금 마이크. 네. 그리고 그 옆의 돌, 화면 왼쪽의 그림자 돌을 보시면 아마 그 돌은 또 그 위에 떠 있나 보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런 활자를 그러니까 이 책의 낱장을 붙이고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약간 윤곽선이 이제 흐트러진 그러니까 살짝 그라데이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스프레이로 그림자를 표시하고 표현하고 돌을 그리고 돌의 그림자도 다시 스프레이로 그리는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물, 캔버스 위에 어떤 사물을 재현하고 그 사물이 실제처럼 보이게 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잘 그려도 아무리 뭐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도 그림자를 깜빡하거나 그림자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그 사물은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그림자도 사실 처음부터 회화사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략 한 1400년대, 500년대부터 비로소 미술가들이 뭔가 허전한데 하면서 그림자를 그려넣기 시작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고영훈의 돌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림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요. 바로 그림자 덕분에 우리는 일종의 환영을 느낍니다. 마치 이 페이지와 가장 왼쪽 페이지와 그 왼쪽에서 두 번째 페이지 사이에 뭔가 떠 있는 듯한 그런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들어갈게요. 네, 사실 고영훈이 이런 그림을 그린 데는 단순히 나 잘 그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었는데요. 정물화 혹은 정물을 그리거나 표현한다고 하면 보통은 가장 먼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리고 그런 미술가들이 여전히 많지만 이 고영훈의 경우에는 사실적, 아주 극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왜 이것은 돌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존재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와 같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돌을 그리지는 않고요. 2000년대 들면서부터는 이제 도자기 시리즈로 좀 옮겨가서 뭐 달항아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도자기들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린다기보다는 그 도자기를 여러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회화에서는 혹은 돌이 종이 위에 종이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에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돌의 상징성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활자 즉 언어의 상징성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혹시 미술에서의 언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시를 보러 갔는데 나는 분명히 그림을 보러 왔는데 왜 이 작품에는 글밖에 없는 거지? 라든지 혹은 여기는 뭐 그림은 없고 그냥 맹 텍스트밖에 없네? 하는 그런 황당했던 혹은 뭐 좀 빡쳤던 경험이 혹시 있으시다면 왜 그렇게 미술가들은 언어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술가들이 언어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 고영훈의 경우에서는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언어의 상징성을 역시 활용합니다. 언어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이 활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뭐 인위적이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것인데요. 또한 오늘날 우리의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처음에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생활을 하다가 점점 진보하기까지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었는데, 바로 그런 인류의 진보, 문명을 상징한다면 저 돌들은 자연 상태를 그 대립항으로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성질의 것, 하나는 자연물, 그리고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조물을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하면서, 그런데 그림자는 다르지 않아요. 자연물이든 인조물이든 바로 그렇게 완전히 상이한 것이지만 한 화면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저는 이 그림을 한참 동안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요즘 한국미술사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 한참 초기에 이제 선사시대 미술을 보다 보면 신석기의 뗀석기와 간석기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뗀석기는 그야말로 바위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 뭐 우연히 발견한 것을 그때 이제 원시 인류가 이거 괜찮은데 해서 우연히 쓰게 된 거라면, 간석기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특히 뾰족하게 날카롭게 만든 것인데요. 제가 수업에서 설명했던, 수업에서 학생들과 같이 봤던 그 주먹도끼의 모양과 형태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돌이 자연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는 이 인간이 만든 활자하고도 또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밌는 서양 미술의 레퍼런스가 있긴 한데, 제가 오늘은 약간 이게 인터넷 연결이 버벅이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고영훈의 그림에서 특히 뒤쪽의 언어, 작가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니고 책장을 붙이고 그걸 사실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요. 활자가 이렇게 한데 밀집되어서 아주 많은 그런 축적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역시 그 키워드로 다음 미술가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본인이 직접 모으기도 하고, 혹은 캔버스 화면에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 역시도 현대미술에서 아주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류의 그림을 그리면서 두각을 드러낸 미술가가 바로 홍경택입니다. 홍경택은 뭐 이제는 한국 미술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미술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 처음 작가의 길을 들어섰을 때만 해도 어디 프로젝트에 지원하면 퇴짜를 맞거나 뭐 심지어 영표를 맞는 등의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미술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잘 그리는 아이로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예고를 갔다가 미대를 가면서 순탄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본인은 생각했겠죠. 나 재능이 좀 있나 봐. 아니면 많이 있나 봐.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막상 작가의 길로 들어섰을 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뭐 작가의 말에 따르면 한 10년 정도, 10여 년간을 무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명으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는 다들 본인 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실 텐데요. 뭐 사회 초년생들도 마찬가지로 막막하죠. 그런데 예술계에서 무명이라는 것은 이게 뭐 상업적이든 아니면 순수 미술이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뭐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술계는 과연 내 그림이 언젠가 전시될 날이 있을까, 내 그림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올까라는 그런 끊임없는 회의와 싸워야 하는데요. 그걸 계속 이겨내고 어떻게든 버티어서 성공하는 이도 있는 반면에, 또 10년, 15년 뒤에 이 길이 아니었어 하고 결국은 막을 내리는, 결국은 문을 접는 일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홍경택의 경우에도 아마 몇 년만 더 길어졌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작가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꽤 잘 그린다고 스스로 믿어왔던 이에게는 아마 그런 생활이 충격이었을 텐데요. 바로 이 그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이제 뭐 학생이었을 때도 이렇게 주변의 소소한 사물들을 그리는 것을 즐겨 했던 작가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들었는데요. 예고에서는 주로 입시를 아무래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럴듯한 것을 그리라고 주문하게 되죠. 대학에서는 의외로 신선한데 한번 그려봐 라는 교수님의 평가를 듣고서 이쪽으로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한 길, 외길을 팠는데요. 바로 이 연필 1이라는 이 작품이 홍경택이 그린 최초의 대형 연필 연작 작품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홍경택의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후반에 그려졌던 이 작품이 2000년대 들어서 크리스티, 홍콩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 나오면서 2007년에는 무려 7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또 한 번 더 경매에 나서 그때는 9억을 넘는, 그러니까 훌쩍 넘는 그 호가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경택 하면은 뭐 7억 작가, 9억 작가 이런 얘기가 올 정도로 본인은 좋지 않겠지만 그렇게 홍경택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 마치 문구 코너를 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그러니까 연필이든 다양한 펜들을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양한 연상을 해서 불꽃놀이가 생각난다는 인물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여러 형형 색깔의 그런 뭐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뭐 분수를 떠올리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사람마다 연상은 다양할 텐데 어쨌든 색들이 막 폭발해요 하는 느낌은 비슷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 색의 폭발을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너무 산만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미술을 직접 이제 하거나 제작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다 보면 뭐 화면의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하나의 작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통일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통일성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변화가 그 안에서 있는지가 꽤나 중요한 작품을 구성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통일성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그렇게 묶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통일이라는 조형 원리고요.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르고 뭐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죠. 이게 변화입니다. 작가들은 그 사이에서 좀 더 통일성 있는 화면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더 많이 줄 것이냐 사이에서 이제 자신의 작업을 하는데요. 홍경택의 경우에는 변화가 압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모두 문구류, 바로 연필이나 펜 같은 필기류를 그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걸 완전히 산만하고 난잡한 그런 이미지로 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의 작품, 하나의 화면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작가 본인이 한참 무명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이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요. 작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이 어릴 때부터 뭔가를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는 뭐 피규어도 모으고 아니면 레코드판도 지금 꽤 많이 모았는데요. 그 외에 이런 필기류에도 관심이 많아서 뭔가 특이한 게 눈에 띌 때마다 하나씩 사 모아서, 그 경험 아시죠?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이렇게 샀지 하는 바로 그 경험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요. 바로 그렇게 자신이 모으는 혹은 자신이 쓰는 필기류들을 그야말로 화면 전체를 꽉 채우도록 그렸습니다. 연필을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도구, 수단, 글을 쓰는 도구나 수단이 될 텐데, 연필이나 펜의 끝은 사실 굉장히 날카롭죠. 잘못하면, 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랑 싸우다가 샤프심이 박히거나 연필이 찔리거나 꽤 아프죠. 바로 그 날카로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혹은 그 날카로움으로 인한 연필의 이중적인 속성이 이 당시 자신에게는 굉장히 와닿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흔한, 정말 이렇게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것이고, 너무 색깔도 아름답고 예쁘고 알록달록하지만 저 날카로움, 내가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찌르고 있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홍경택이라는 작가가, 인물이 공감각의 소유자라고 해요. 공감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감각,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능력을 타고난 조금 선천적인 거죠. 이들을 공감각자라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특정한 색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전체의 많지는 않고요. 뭐 한 1%에서 많으면 4% 정도까지 있다고는 하는데, 예술가들 중에, 아주 섬세한 예술가들 중에 이런 경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홍경택 본인도 고음을 들으면 대체로
좀 밝은 색을 그게 색이 눈앞에 보이거나 연상하게 되고요. 좀 낮은 저음을 들으면 어두운 색, 저음은 둔탁하죠. 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작가 본인의 이 감각의 이런 그림, 그야말로 주변이 다 색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색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작품에 녹아났다고 하겠습니다. 연필 두 번째 버전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큽니다. 방금 전에 봤던 연필 원도 가로가 6m가 조금 안 되는, 6m에서 한 20cm 정도가 적을 정도로 이렇게 대형 작업인데, 연필 2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이 앞에 서서 이렇게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크게 그려졌습니다. 바로 이런 대형 작품들로 이제 미술계의 눈도장을 찍고 이후에 약간 작업 스타일이 바뀝니다. 사실 오늘 정물 얘기를 하는 거여서 사물 얘기여서 뭐 인물까지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어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여기 잠깐 오류가 있는데요. 제가 그 2008년에서 2009년작인데 그게 18, 19로 돼 있을 겁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시리즈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가들은 대체로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대략 비슷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앞서 봤던 연필 이후에 또 펜 연작이 있고요. 오늘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책을 그린 그림들도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마치 광고판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한, 바로 어릴 때 그 MTV, 90년대의 MTV 감성을 혹시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현란하고 다소 촌스럽기도 한 알록달록한 그 TV 화면들의 감성을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독실한 이 작가가 마치 성화를 보는 듯한, 우리가 뭐 가톨릭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흔히 보는 그 성화의 요소들을 또한 여기에 차용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그 한때 마이클 잭슨의 라이벌로도 불렸었던 그 프린스입니다. 이 프린스라는 천재 음악가를 가운데 그리면서 마치 이 인물이 물론 대중 음악계의 스타이고 또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지만 그 자체로 아주 성스러운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후광, 광배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이는 이런 화려한 색감의 패턴은 얼핏 보면 성당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들을 가져오되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팝적인 요소와 잘 버무려서 버무린 이런 작업을 내놓음으로써 비평가들에게는 현실과,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시켜 놓았냐라는 그런 호평을 듣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강의 안에는 적지 않았었는데요. 요런 류의 작업을 헝케스트라라고 작가 본인도 그렇지만 특히 비평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여서 잠시 같이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헝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그 펑크, 음악 장르 중에서 펑크의 앞 글자와 뒤에 나오는 오케스트라의 캐스트라를 합친 그런 용어라고 하는데요. 말 자체는 물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조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어쩌면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바로 다양한 음악을 좋아했던 작가가 펑크,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런 현대음악과 또 고전음악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앙상블이나 아니면 큰 콘서트홀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렇게 홀을 가득 채우고 연주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합친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이제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 사실 이런 류의 작품, 이 홈케스트라 작품은 여러 점, 뭐 6점이나 아니면 8점, 9점을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이거 하나도 사실 작진 않습니다. 세로가 181, 가로가 227cm니까 크죠? 근데 이걸 6점, 8점을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앞에 섰을 때 과연 얼마나 압도당할지 아마 조금은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리즈는 계속되어서 최근에는 많이들 아실 BTS의 이 초상화까지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림인데요. 이제 조금 그 글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앞서 봤던 이 프린스의 초상화나 혹은 뭐
여러 유명한 스타들의 얼굴을 다 사용합니다. 교황부터 시작해서 존 레논과 같은 대중음악가 혹은 오드리 헵번 같은 영화배우 또 다른 미술가들 백남준 같은 작가들까지도 집어넣고 거기에 맞는 글자 주로 이렇게 네 단어나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여기서는 제가 굳이 이 단어를 읽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런 단어들을 사방에 모퉁이에 모서리에 집어넣었는데요. 바로 최근 작업에서는 이런 글자는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고 그것보다는 더 패턴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조되면서 역시 화면 중앙에 오늘날의 누군가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일 인물들이 그려집니다. 앞서 봤던 고영훈에서 홍경택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축적이라는 혹은 뭔가가 쌓이고 많이 모여있는 그런 속성을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물들을 모아놓는 것을 미술가들이 좋아한다면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최정화인데요. 최정화는 일명 플라스틱 바구니 아니면 플라스틱 소쿠리 미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사실 최정화가 제작했던 작품들은 설치 작업은 바구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소쿠리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물건들을 이용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네, 때밀이 서울 때밀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쓰는 분은 쓰시겠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는 그 이태리 타올을 이렇게 화면에 쭉 붙여 놓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뭐 이태리 타올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보다도 이걸 붙여놓으니까 뭔가 색다른 맛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추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사물들을 이용하던 최정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이 플라스틱 소쿠리들을 이용한 대형 설치 작업을 선보이면서 해외에서도 크게 각광받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09년에 로스앤젤레스 주립미술관에서 열렸던 그 전시 설치 전경인데요. 왼쪽 사진은 조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소쿠리들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길게 위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술관 이제 외부나 전체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몄고요. 또 누구보다도 이런 작품을 좋아할 관객들은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야말로 신나서 깔깔거리면서 주변을 뛰어다니는 그 장면이 작품 제목인 해피투게더와 너무 잘 어울린다는 그런 현지에서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같은 작품인데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된 광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야말로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홍경택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홍경택의 화면에서는 2차원의 평면이 빽빽하게 차 있었다면 이 최정화의 작품은 공간을 이렇게 밀도 있게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 사물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친숙한 사물들인데요.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혹은 뭐 일상에서 그냥 쓰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 올림으로써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들 매끈하고 깨끗해서 그냥 새 소쿠리들 같은데요. 또 전시에 따라서는 뭐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관객들에게 쓰던 물건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모아서 쌓아두는 그런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뿐 아니라 한 가지 색으로만 소쿠리를 쌓아 올리기도 하는데요. 또 느낌이 다르죠. 2010년도에 제작되었던 이 허블 버블이라는 작업에서는 이렇게 같은 색의 녹색의 플라스틱 소쿠리만 대신 다양한 크기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일감 있는, 좀 더 통일된 그런 인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드니 비엔날레 설치 전경이고요. 마침 또 빛이 들어와서 이 통과하는 빛이 플라스틱 바구니의 그 구멍들을 통과해서 지나감으로써 생기는 그림자와 우리가 또 그 뒤로 비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한다면 장소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내에 전시되고 그러니까 자연광이 없는 실내에서 인조 조명, 미술관의 그 조명에 따라서 설치될 때는 조금 더 둔탁하고 불투명한 느낌을 주면서 또 그 조형미에 있어서는 다른 매력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시 영상을 잠시 가져왔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와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돌아다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성들의 모습이어서 이거는 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우리 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구멍 뽕뽕 뚫린 그런 플라스틱 바구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이 정물, 특히 사물과 관련된 작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작품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작품에 다 해당되진 않지만 꽤 많은 작품들의 이 번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미술가는 계속해서 자신이 본 무언가를 이 조형 언어로, 즉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풀어내야 하는, 즉 옮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술가는 끊임없이 뭔가를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혹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뭔가를 새롭게 번역해야 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어려운 임무에 처한 이들인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조금 고결한 이상 못지않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해외에서 작품을 전시할 때 한국 관객에게도 물론이지만 해외에서는 또 언어의 장벽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단순히 관객과의 소통을 넘어서서 또 자신의 의도를 혹은 자기 작품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단 작가들뿐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제일 답답해 하는데요. 바로 이 번역의 문제를 많은 작업에서 뭐 크고 작은 그런 핵심으로 볼 수도 있겠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작가 바로 이수경의 작업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뭐 키워드이자 주제이기도 합니다. 작품 제목 자체가 번역된 도자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2006년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되었던 광경입니다. 이수경의 작업을 아시는 분이라면 눈에 익을 장면일 텐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저게 뭐지? 하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최정화는 그야말로 싸구려의 미학이랄까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 흔히 보고 값싸고 아무 데서나 그냥 발에 채이는 그런 물건들을 멋지게 탈바꿈 시켰다면 이수경의 경우에는 아주 고급, 그러니까 그 반대 지점에 있는 물건들을 탈바꿈하게 합니다. 다만 이 물건들은 멀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금이 간 모습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것은 깨어진 도자기의 파편인데요. 물론 작업을 해서 작가가 일부러 도자기를 깨트린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막 이어 붙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시작은 다소 개념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제가 따로 자료는 없지만 잠깐 썰을 풀자면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2001년인가에 이탈리아에서 한 도자 비엔날레가 열렸었는데 이수경이 마침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엔날레 측에서 내건 조건은 현대 미술가 한 사람과 도공을 서로 연결 지어주고 그 현대 미술가의 컨셉을 그 이탈리아 현지의 도공이 미적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도자로 풀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수경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20세기 중반에 써진 한 시를, 그러니까 조선 백자에 관한 시를 이탈리아 도공에게 그 텍스트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에게 바로 알려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영어로 번역되고 그 영어는 또다시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서 도공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도공은 텍스트를 듣고서 혹은 읽고서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영감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제가 여기 링크가 있긴 하는데요. 이게 그 작가 홈페이지에 이제 소개된 건데 뭐 따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만 보신다면 아주 평범한 도자기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거 같지는 않은, 이탈리아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뭐 조선 백자가 거기서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해도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그럴듯한 동양 도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이었죠. 그렇게 조선 백자에 관한 산문, 시를 알려주고 그것이 두 언어를 혹은 세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미술가가 그것을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것인데요. 바로 요 작업으로 번역된 도자기 연작이 시작됩니다. 첫 발은 이랬었고 이후로 도자기에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던 중에 한국에 있는 여러 가마들, 공방들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한 공방에서 이제 그 장인이 도자기를 구워서 꺼낸 다음에 아주 꼼꼼하게 검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도자기가 다 성공적이지는 않죠. 흔히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접할 수 있다시피 이렇게 봤는데 이건 아니야 하면 이렇게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는 바로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저 도자기 파편을 가지고 뭘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자기 파편들을 이어붙이는 번역된 도자기 연작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에 쉬는 시간에 이거는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예, 2007년도 작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40cm, 43, 46, 49니까 아마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아주 앙증맞은 그런 소품들인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까요? 지금 보시면 그 파편들 마치 어떤 부분은 너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져서 일부러 한 도자기를 깨트려서 그걸 붙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다시 보시면 그 아래쪽은 또 다른 도자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색이 다르죠.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폐기되었어야 할, 그러니까 뭐 쓰레기통이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이든 그렇게 버려져야 했을 도자기를 재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도자기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도자기 파편들을 에폭시라고 하는 그 접착제로 미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뭐 일상에서도 우리 바닥 시공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데요. 에폭시로 먼저 붙인 다음에 그 위에 금박, 순금으로 24K 금으로 이렇게 그 금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기라도 하듯 붙입니다. 원래 금은 표가 나서는 안 되죠. 어떤 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금을 감추려고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금을 금으로 덮어서 드러냅니다. 작가가 말하길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이 착상을 했을 때만 해도 바로 그 언어 유희, 금을 금으로 덮는다는 언어 유희가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완성된 작품에서는 단순히 금으로 덮는 것 이상으로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 그야말로 깨진 도자기가 주는 충격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수경의 작업을 보시면서 뭔가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는 뭔가 깨어진 걸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컵도 왜 이렇게 이가 빠지면 아우 복 나간다고 이거 치우라고 어른들은 얘기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본에는 킨츠키 기법이라고 해서 뭐 킨츠기라고도 합니다. 기법이라고 해서 깨어진 접시나 그릇을 이렇게 붙이고 오칠이나 악교를 이용해서 붙이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히는, 그래서 아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를 보면서 이게 눈에 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런 킨츠키 기법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했더니 작가 본인의 말로는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처음 시작 자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개념적으로 도자기에 접근했다가 그다음 금으로 한번 덮어볼까 였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떤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깨어진 부분을 수리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서 더 봤더니 킨츠키 작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이제 계셔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킨츠키 작가 누구 이렇게 뜰 텐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누군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이걸 해볼 수 있도록 아예 키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격은 꽤 하던데 지금 이건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키트여서 이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 한 우리 돈으로는 거의 뭐 60만 원에 가까운 그런 키트인데요. 도자기부터 이 그릇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릇을 천가방에 넣어서 떨어뜨려서 깨트린 다음에 그것도 중요하죠. 왜 스트레스가 있다면 뭐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 금을 이제
그 파편들을 모아서 붙이고 거기에 금 칠을 하는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키트가 따로 있고 뭐 연인이 할 수 있는 키트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선별해서 팔고는 있는데 뭐 이외에도 조금 저렴한 버전도 있겠죠. 혹은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 얼핏 일견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킨츠키는 아마 선이 그렇게 이수경의 도자기처럼 이 선이 더 두드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수하는, 수리하는 그 과정의 일부이고 가장 최종 목표는 이 선을 더 이상 선이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이 전체를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막 아주 새 것도 아니고 온전하지도 않지만 그냥 이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인들의 미의식과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이 아래 키트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여기는 일반인이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울룩불룩하게 되겠죠. 이수경의 작품에서는 도자기 못지않게 이 금박 선, 금선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훨씬 밋밋하거나 혹은 뭐 도자기를 이어붙였네 정도로 끝났을 텐데, 저렇게 선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회화를 전공했던 이수경이 자신의 본질은 이런 미술가라는 것, 화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복잡한 작품들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앞서 봤던 이 50이 채 안 되는, 50cm가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크기의 작품에서 이제 보시면 높이가 1m 70cm, 그러니까 평균 성인 남성의 키에 버금가는 그런 높이로 마치 세포들이 증식하듯이 이 도자기들이 자꾸 커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형체가.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오늘 계속 제가 축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가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번역이라는 키워드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증식해 나가는 것, 자기 증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수경의 작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심장한 용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 2016년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다양한 도자기들도 쓰고 있고, 아마 많이들 아실 그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다양하게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고요. 그 위쪽으로는 또 청자와 백자를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주전자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동물,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모티브들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부터 이 도자 작업 못지않게 한쪽에서는 회화도 했었고, 경면 주사라고 해서 부적을 그리는 재료, 그 안료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도자기 외에도 다른 재료들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자기만큼은, 이렇게 깨진 도자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이 작품만큼은 이수경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까지 봤었는데요. 번역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쌓이고 축적되는 것들에 대한 작가들의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다면 이제 약간 관점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는 작가들이 사실 한두 명은 아닙니다만 그중에서 몇몇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제가 그래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존댓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아닙니다를 썼다가 너무 보기 이상해서 그냥 아니다를 했는데 이게 깔끔해서 낫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실 이런 말은 이전에도 뭐 일종의 언어 유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1960년대 어떤 미술가는, 서양의 어떤 미술가는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뭔가 굉장히 멱살 잡을 것처럼 들리지만 영어로는 사실 깔끔하거든요. What you see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미술가들은, 지금부터 보는 작가들은 네가 보는 게 그게 아니야 라는 얘기는 결국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자세히 봐봐 라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과연 그럴까 하고 이렇게 미소 짓는, 아니면 이렇게 석소를 날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좀 눈을 뜨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를 각성시키려고 하는 메시지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아주 이러한 방식을 유머러스하게
작가가 있어서 그 작품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김범이라고 하는, 그냥 인터넷으로 궁금해서 혹시 더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뒤에 반드시 김범 뭐 작가, 아티스트를 넣어야만 검색이 될 겁니다. 동명이인이 꽤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 90년대 중반에 제작된 이 작품은 망치입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게 생겼죠? 배 부분이 볼록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술 전시장이 아니라 뭐 철물점이나 하다못해 뭐 큰 슈퍼 체인에서 이런 걸 본다면 사람들은 망치를 좀 이상하게 만들었나? 근데 쓰기는 불편하겠어 하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욕을 하겠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팔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미술 전시장 안에 오면 작품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되었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작가는 제목을 붙입니다. 임신한 망치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볼록하면 다 임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도 밥을 좀 많이 먹으면 몇 개월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물들, 거기에 뭐 좀 잘 봐줘서 어떤 영혼이나 정령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물에 심지어 생명을 더 가해서 이 사물이 임신까지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좀 참신하죠. 그래서 당시 이 작품이, 당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1997년일 겁니다. 광주 비엔날레 김범이 임신한 망치를 출품했는데요. 다들 막 이렇게 비엔날레, 특히 광주 비엔날레는 또 규모가 또 크고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다들 의리의리한 작품들을 전시한다면 이렇게 헝한데 망치 하나만 이렇게 딸랑 놓여 있고, 가까이 와서 봤더니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제목은 임신한 망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관객들이 많이 웃으면서 지나갔던 그런 유쾌한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행이라고 해야 할지 파격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김범은 이후에도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닭을 이용한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한 10여 년 뒤에 만들어진 잠자는 통닭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옆에 브로콜리를 곁들여서 그냥 이게 그대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작품들만 찾아봐도 오늘 우리가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저녁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둘만 보시면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뭐 90년대만 해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통닭도 있었고, 그 정말 기발한, 그야말로 기발하다는 말로밖에 수식이 안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조금 덜 기발한데 약간 덜 유머러스한 작품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제작한 이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가장 가운데 있는 이제 라디오처럼 생겼지만 다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이 받침대가 보이는데요. 저것이 뭔가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리미로 쓸 수 있게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아마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더군다나 110V네요. 예전 거라서. 그리고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그리고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여기 보면 구멍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는 주전자 모양의, 그러면 남은 것은 라디오죠. 이런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다시 많은 분들이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사물들을 좀 다르게 보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이런 류의 작업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일 겁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고고하고 도도하고 세련되고 매끈하고 일반 사람은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를 가진 것만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할 때 이것보다 더 맞는 예시가 있을까요? 미술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파격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도는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2002년이니까 그 전에 아무도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미술사적으로도 선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잠깐 큰 화면으로 보고 갈까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라디오에 이런저런 이제 조작들을 해서 뭔가 아마도 당시에는 기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는 그냥 유물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와 또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그리고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 이렇게까지 이 세 작품이 이제 항상 같이 전시가 되는데요. 바로 미술사에서는 20세기 전반에 나왔었던 다다나 혹은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이러한 선례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다 미술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그야말로 미술로 취급받지도 못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것들이었는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싶은 것들이지만, 예를 들면 쓰레기를 갖다 붙인다든지 이거 있잖아요, 정크아트라고 요즘 있죠. 하지만 그 선례가 이미 1930년대 20년대에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혹은 전철표를 갖다 붙인다든지 그냥 쓰고 버리는 폐품들, 소소한 물건들을 캔버스 화면에 붙입니다.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한 10여 년쯤 전에는 피카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피카소 맞습니다. 피카소가 이상한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캔버스에 실제 사물을, 밧줄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기 싫은 데는 아니었겠죠? 의자 모양, 의자의 패턴을 그리지 않고 그 패턴이 프린트된 천을 갖다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피카소는 실제로 천재였고 아주 천재가 맞습니다. 아주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 화가여서 못 그릴 것이 없을 텐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뭔가를 갖다 붙였다는 것은 의도한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회화라는 것이 이전까지 화가들이 항상 똑같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환영, 아까 호흐슈트라튼 그림 생각나십니까? 보면 저거 진짜 만져질 것 같아 라는, 회화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모방하는 수단이었던 것이 20세기 들면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화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회화가 꼭 수단이어야 돼? 회화 그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보는 사람의 환상을 깰 수 있는 시도들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당시에 관객에게는 분명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지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날 뒤돌아보면 그 첫 걸음이 있어서 또 다음 걸음을 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만 레이의 이러한 시도들, 당시로서는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늘 차지하고라도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이게 미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이런 시도들이 이후로 많은 미술가들에게 또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겠죠. 만 레이의 이 다리미는, 옛날 다리미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다리미인데 쓸 수 없는 다리미입니다. 왜요? 작가가 다리미 바닥에 못을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붙여놓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압정을 붙여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 원래 원작은 1921년에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것, 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이 버전은 58년경에 다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가가 자신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이 소실되어서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작가 본인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작가가 허락해서 만든 경우에는 복제가 아니라 정식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플리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그 짝퉁이나 페이크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렇게 작가의 그 작품 집에도 들어가는 그런 정식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캡션을, 작품 아래 설명을 지금 만 레이 선물, 원제가 기프트입니다. 선물. 그리고 1921, 그 다음 괄호해서 레플리카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고요. 혹시나 그런 단어를 보신다면 이거는 원작이 있었는데 원작이 없어져서 작가가 직접 혹은 작가의 허가 아래 다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위는 원작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작가가 허용했기 때문에요. 주로 많이 아시는 그 마르셀 듀샹의 작품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당시에 본인도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어 이런 생각을 아주 조금은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작품도 많은 장난처럼 혹은 농담처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선물이라는 단어는 이 다리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원제가 기프트라고 했었는데요. 기프트는 물론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영어 사전을 펴보면 독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 이중성,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의미를 이 다다 미술가들 또 초현실주의자들이 적극 활용했습니다. 독은 우리에게 물론 잘 쓰면 이롭지만 해로운 것이잖아요. 저 다리미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유용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저걸 실제로 다루려고 댔다가는 옷이 찢겨 나가게 되겠죠. 아주 해로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보는 다양한 시점을 알려준다면 김범의 작업에서도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라디오 같지만 혹은 다리미 같지만 주전자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아니었음을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보게 됩니다. 참고로 김범은 미술가, 예술가 집안 출신인데요. 뭐 작가 얘기하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실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을 혹시 가보셨다면 거기 있는 그 충무공 동상을 만든 김세중 조각가가 아버지 부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모친은 유명한 시인이시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예술가여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범은 특히나 이런 개념 미술 쪽에서 이런 게 바로 개념 미술의 한 부류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개념 미술하면 뭔가 막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엄청 난해하거나 너무 지겹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것들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작가의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개념 미술 작품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미술에서 개념 미술의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좀 새로운 세대로 손꼽히는 그런 대표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좀 엉뚱한 작업을 하는 작가를 소개해 드릴까요? 아주 재미있는 이 개는 제목도 재밌습니다. 제목이 개 같은 형태예요. 제가 좀 띄워서 읽어야 되겠죠. 저걸 붙여서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강조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외에도 뭐 곰 같은 형태도 있고 다른 작품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 작품이 이 네이밍이 가장 그러니까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중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2009년작이고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기십니까? 아마 전시장에서 보시면 청동이네 하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연상되는 이미지는 그 봉다리라고 불리는 그 까만 것이요. 그 시장에서 또 흔히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안에 쓰레기를 채워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얼추 갖다 붙이면 이런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크기도 2m가 훌쩍 넘고 이 너비가요. 그래서 아주 큰 대형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가가 직접 서 있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옆에 서 있을 때 그냥 작은 봉다리는 아니고 뭐 좀 큰 비닐봉지쯤 되려나요? 봉투쯤 되겠네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바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더 재미있는 효과가 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많지는 않았고 뭐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약간 비스듬히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은 보시면 재밌네 웃기네 못지않게 아마 연상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제프 쿤스의 풍선개입니다. 풍선개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그야말로 다양한 색상으로도 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서 꽤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제프 쿤스라고 하는 미술 사적으로는 팝아트에 분류되는 제프 쿤스의 이 작품 중에서도 풍선개는 특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제 즐거운 반전을 주는 작품이어서 이 작가의 여러 작품 중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저게 왜 대단해?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처음이 중요한 거죠.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발상. 누가 감히 저 하찮은 저 허접한 풍선 그 장난감을 미술 작품으로 소위 승화시킬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승화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는 반어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풍선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풍선 장난감은 사실 가볍죠? 아니 공기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미술 전시장에서 본다면 바로 그 재료의 속성 때문에 한번 놀라게 될 것이고 크기 때문에도 한번 놀라게 됩니다. 무려 3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옆에 서면 사람이 좀 소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것을 이제 무거운 것으로 승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개의 모티브를 가져온 것에서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테고 또 김홍석의 작품이 이렇게 흔히 쿤스의 개와 풍선개와 비교되긴 합니다만
네이밍 그 장면만 본다면 김홍석이 어쩌면 한판승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뉘앙스를 살려서 제목을 지었을까요? 옆에서 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쿤스의 풍선개는 이렇게 비스듬히 봐야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풍선개의 형태가 좀 더 잘 살아나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냥 추상적인 기하학적인 조형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분이라면 개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만큼 그냥 분자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죠. 화학 구조처럼. 그렇습니다. 네, 김홍석의 작업은 굉장히 유쾌하지만 또 그 안에 뼈가 있습니다. 우리 뼈 때린다는 말 하잖아요. 바로 그런 작품을 가장 잘 만드는 작가가 아닌가 하는데요. 이 2012년작 미스터 김은 일종의 퍼포먼스로 처음에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무용가에게 이 작가가 부탁을 해서 전시에서 좀 잠시 서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 무용가가 그래도 얼굴이 드러나면 좀 쪽팔릴 것 같아요. 까지는 아니겠죠. 순화해서 약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담요는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담요를 쓰고 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좀 문제가 되어서 그냥 마네킹으로 대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 처음에 그 시도 살아있는 인간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정당한 보수를 주고 이 사람에게 이런 노동력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금 키가 큰 무용수여서 그런데요.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왠지 더 얄미워 보이네요. 누구는 엄청 힘들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비교해 보실 만한 작가는 산티아고 시에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현대 동시대 미술가입니다. 시에라는 뭐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작가인데요. 혹시 이름을 처음 들으신다면 아마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으시겠고, 아니면 시에라가 만든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작업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시에라는 노동, 특히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의 추악한 이면이라고 할까요? 노동이라는 말로, 혹은 정당한 보수를 준 노동이라는 말로 합리화되는 모든 것의 이면을 폭로하는 작업을 정말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이 작업, 김홍석의 미스터 김을 보면서 딱 머리에 바로 떠올랐던 이제 비교할 만한 사례는 2000년도 시에라의 2000년도작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라는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한 해 전에 1999년에 이제 한번 했던 걸 다시 새로 독일에서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일부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런 종이 상자, 박스가 전시장에 들어가면 6개가 있습니다. 저기 거의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큰 크기죠. 네,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라는 작가는 6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 4시간씩 저 안에서 앉아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탁도 아니고 그냥 보수를 줘요. 왜 시간당 최저임금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춰서 보수를 줍니다. 작가로서는 아무런 윤리적으로 위배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죠. 문제는 우리가 이걸 도덕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시에라의 작업에서, 거의 모든 작업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인데요. 이 노동자의 신분이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특히 근데 초등학생은 좀 너무 미성년자는 안 되겠죠? 아니면 대학생, 그냥 알바하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편의점 4시간보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은 당시 독일에서 퍼포먼스를 했을 때 그 정보에 따르면 체코 출신의 정치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은 일단 독일에 들어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까다롭고요. 설사 들어와도 까다로운 법이 있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어길 시에는 이제 바로 추방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그 용돈을 지급합니다. 한 달에 4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5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뭘 하죠? 한 달 동안? 뭔가가 더 필요하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절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난민들 중에 급전이 필요한, 아니면 돈이 필요한 이들은 정말 이렇게 당국 몰래 최대한 이제 숨어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6명을 고용해서, 그래서 제목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요. 그랬다가는 쫓겨나겠죠. 그 노동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도저히 그거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을 흔히 골라서 그들의 아니면 섭외해서 그들에게 그 노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뭐 이 중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버전은 매춘부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실업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LI 작업은 항상 그렇게 논쟁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노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가야 돼라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관객들도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의 용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런 걸 보이고 싶어 해도 욕먹을까봐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꽤 오랫동안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었고요. 비교적 이제 작가가 얼굴 내놓고 인터뷰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노동력을 과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보수를 지불해야 그것이 옳은가, 가능한가, 괜찮은가와 같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논점을 주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김홍석의 작품은 작가가 독일에서 그 공부를 해서 조금 그렇게 개념적으로나 아니면 사회 비판적, 정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으면서 앞서 본 풍성계나 혹은 이런 미스터 김처럼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주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작업이 많습니다. 혹시 전시 보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가서 보셔도 좋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개해드릴 미술관은 함경화인데요. 이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중견 작가의 반열에 들어간 인물로서 함경화의 작업은 어쩌면 동시대 미술가들이 가장 많이 지향하고 그리고 가장 그들에게서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작품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초기 작품 체이싱 옐로우 아니면 뭐 노란색을 쫓아서라는 이 영상 작업에서는 작가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지금 보시면 한국, 싱가포르,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그냥 무작정 노란색을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노란 옷을 입은 유치원생들 아니면 일본에서는 노란 유니폼을 입은 자동차 정비공들 혹은 싱가포르에서는 노란 옷을 입은 승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보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 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시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진 않겠죠. 누군가에게서는 푸대접도 받고 누군가에게서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로 당할 것이고 근데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그 과정을 이제 수행했고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이걸 보는 이들은 신선한데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건 노랑이어서는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엉뚱한 시도들을 합니다. 허니 바나나라는 이 영상 작업은 어릴 때 작가가 이제 아주 자신에게는 뭐 혹은 우리들 모두에게 아마 대체로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바나나를 먹는다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행위였죠. 그야말로 이렇게 무릎 꿇고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 먹다니 이 귀한 걸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바로 그렇게 작가 본인에게도 어릴 때 귀했던 바나나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 하나 더 먹고 싶어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소소하잖아요. 그 바나나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이 바나나가 어디에서 생산되어서 이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는 뭐 필리핀도 가게 되고 독일도 가게 되고 여러 해외 국가를 갑니다. 결과물은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얼마나 비인간적인 노동력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또한 환경에 반하는 이제 오늘날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환경을 해치는 그런 시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한 신자본주의의 유통 단계를 거쳐서 정말 형편없는 헐값에 사들여져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그러한 단계들을 그 불편한 지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노랑노랑이 연결되긴 하는데요. 함경화가 오늘날 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업은 일명 자수연작, 자수회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2차 대전이 끝나게 해준 바로 그 계기가 된 사건이죠. 왼쪽은 히로시마에 터졌었던 그 생겨났던 버섯구름, 오른쪽은 나가사키의 버섯구름인데
둘이 모양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수로, 손자수로 제작합니다. 물론 작가 본인이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보면 제가 반대로 적었네요. 이 164cm 그리고 320cm인데 함경화는 어떤 도안을 기획한 다음에 그것을 처음에는 사진으로 이제 의뢰를 했었고 어느 틈엔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디지털 거의 뭐 픽셀 크기가 보일 정도로 크게 확대해서 천에 인쇄한 도안을 자수공예가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수공예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근처에 뭐 우리의 우방국도 아닌 바로 북한 사람들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가 집 앞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남북한 간의 어떤 소통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당연히 우리는 한민족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미술이 어떤 소통에 어떤 기여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아주 순진무구한 출발이었었는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정상적으로 북한에 뭐 의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에 여기 보면 중간자가 재료 혹은 매체에 들어갑니다. 그냥 자수로 끝내지 않고 북한에서 손으로 자수한 것이고 일일이 사람이 자수한 것이고 비단실을 썼고 중간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북한의 자수공예가들에게 이걸 해주세요라고 맡기는데 이 과정들은 당연히 밀수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고 때로 검열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압수당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서 봤는데 거의 뭐 1년이 걸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1년 동안 확신을 가지고 1년 뒤에 오겠지가 아니라 올까? 이번에는 통과할까가 1년 동안의 작가의 그 삶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작품 하나만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지만 뭐 어디서 말하기로는 이 회수율이 30%도 안 된다는 30%를 조금 넘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중간에 없어지는 작품도 많고 심지어 검열당해서 이제 압수되면은 못 찾겠죠. 아니면 어디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작품도 있거니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완전이란 말은 좀 과장일까요? 지금 이 둘은 이제 좀 굉장히 정치적인 시사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이 이걸 하면서 그냥 마냥 기계적으로 했을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 가면 하여튼 세련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죠. 분명히 작가가 구상한 건 이런 색감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북한의 느낌이 난다고도 보실까요? 북한스럽다는 말은 너무 그럴 것 같고요. 네,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폐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인 거죠. 미술관은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작업을 선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샹들리에 원작은 조금 더 어려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도 약간 통하긴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5개의 도시를 위한 샹들리에라고 해서 멀리서 보면은 아주 화려한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봐도 화려하긴 합니다. 잠시 이거를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이게 그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느 평론가가 지금 자신이 직접 찍은 걸 올려놔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보이고요. 이렇게 앞으로 다가갈수록 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다가 네, 마지막은 그 실입니다. 자수, 그야말로.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이런 화려한 샹들리에로 보였던 것이죠.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나오는 제목 덕분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어떤 시사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5개의 도시는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되어서 그렇게 분단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5개국, 사실 남한과 북한은 뭐 참여했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오히려 뒤에 있었는데요. 그 외에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소련, 구소련과 같은 이런 강대국까지 포함해서 5개국의 여러 도시들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다소 불편한 부분들을 건드리는데요. 다만 작업이 이제는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매끈해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자수공예하면은 앞선 작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1세대 그 선구자로 김수자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김수자는 보따리 작가로도 불립니다.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바느질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직접 만든 이 보따리들을 가득 싣고 트럭 위에 앉아서 무려 2,727km를 이 트럭을 타고 이제 일주를 했던 그 여정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 이 작품인데요. 영상 내내 작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뒷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고단한, 마치 유목민처럼, 노마드처럼 고단한 삶의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 보이는 보자기의 화려한 색감이 대비가 되면서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자수 혹은 공예로 간주되었던 것들을 미술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그런 논의가 가능해지도록 김수자가 만들었다면 그 뒤를 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그 뒤를 따라간다고도 하겠습니다. 함경화는 비록 본인이 직접 하진 않지만 이런 다양한 자수 작업을 통해서 북한인들의 손을 빌린 자수 작업을 통해서 여러 현대 현상들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거의 최근 작업은 니들링 위스퍼, 니들 컨트리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함경화의 작업을 보시게 되신다면 현장에서 이 캡션에 적혀 있는 재료들, 소위 북한 손자수에도 중계자, 밀수, 뇌물 이게 조금씩 바뀝니다. 때로 긴장, 불안, 이념 과 같은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그것을 먹고 이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축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것이 쌓이고 집중되고 모이고 그리고 이것이 번역되어야 되는 것까지 여러 사물이지만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일련의 작업들을 함께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혹시 질문이나 또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동품에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니까 많은 부분이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아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여기 라디오와 아니면 주전자 많이 골동품에서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고가부 같은 반다지 보면 예전에는 그 개념을 좀 한참 해봤는데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 퀄리티도 뛰어나고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우리나라 그런 반다지 공예들을 집에 놨을 때 유럽의 값비싼 그런 가구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눈이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오로지 문제는 침만 흘리면서 항상 이렇게 전시된 걸 보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장인의 그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면은 침만 주룩주룩 흘리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요? 그것을 좋아 보이는 원인이요? 좋게 보는 원인이요? 유럽 제품에 비해서도 훨씬 좋아 보이는. 유럽 제품에 비해서 좋아 보이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유럽의, 그러니까 서양에서 만든 것들도 뭐 500년 된 것들 아니면 뭐 1000년 된 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아니면 당장 로마 바티칸만 가셔도 20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룻바닥의 대리석들은 반질반질하고 예쁩니다. 이거 하나 떼서 가져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국적 아니면 나라의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것을 대하면서 우리가 갖는 일종의 경의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너무 모든 것이 쉬워지고 너무 많아지고 너무 흔해졌는데 바로 그 손의 가치 덕분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 못지않게 그것 덕분에 그런 고가구들, 골동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아니까 또 작가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마냥 이거 좋아요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공예 파트를 얘기하다가 이제 질문 오늘 주셨는데요. 뭐 말 나온 김에 그렇습니다. 이 자수나 공예는 오랫동안 이 올해는 언제까지냐면 한 뭐 80년대, 70년대까지도 철저하게는 약간 과장이지만 무시당했었습니다. 미술에서는 주류는 어디까지나 회화였고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가시면 보통 그림을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각도 한번 볼까? 뭐 이 정도? 그다음 설치는 난해해 라고 아예 안 보든가 아니면 애들은 좋아하고 이런데 회화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 그냥 뭐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술에서 그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누구의 작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누구냐면 여성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의 그 위계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 하찮은 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가치도 자동적으로 평가절하되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렇게 자수와 같은 소위 여자 일에 관심을 갖는 작가들이 많이 생겼고 이걸 이렇게나 그냥 단순히 멋진 것을 예쁜 것을 보여줄게요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이 굉장히 깊잖아요. 거기다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에 돈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예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니면 바늘과 실로 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고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대형 전시들에서 뭐 독일에서 열리는 도큐멘터도 있습니다만 실을 이용한 아주 멋진 대형 설치나 조각들이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그런 서양의 추세를 계속 주시한다면 우리의 전통을 잘 살리는 작업들도 더 세계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황규영 씨 작품에 당신이 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들리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십니다. 이런 작품을 작가가 일상적으로 회화로 치면 이제 스케치라고 하죠. 그것을 하고 실제로 예를 들면 그 페인팅에 해당되는 것, 자수는 한경화 씨도 모르는 북한에 많은 모험가들 그런 되게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작가가 어디까지가 자기가 표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표현 어떤 스케치한 것을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반질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 녹아드는 그 경계선이 있다든지 어느 것이 작가의 몫이고 어느 것은 나머지 페인팅하는 사람. 예,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만큼 지분이 있어야 이게 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일 텐데요. 일단 동시대 미술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해냈느냐를 가지고 작품을 결정하고요. 이 작가가 만약에 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것부터가 물론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겠지만 이 전체 기획, 구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자기가 하지 않아도 현대 미술에서는 허용됩니다. 디테일한 거를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이거를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색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색연에 도달한 색 이 패턴까지
작가 본인이 디자인했다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찾은 여러 이미지들이라든지 특히 예전 작업에서는 뭐 약간 뉴스에서 보여지는 보도 사진들도 가져왔었는데요. 그때는 그야말로 북한 사람들도 이런 걸 알까? 이런 걸 들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정치 공작은 못하지만 만약에 서울올림픽 장면을 자수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보내면 그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이미지를 보게 되겠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리고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기도 할 텐데 그것을 이제 아주 크게 아까 제가 픽셀까지 보일 정도라고 그렇게 크게 천에 프린트해서 보내면 그 천 위에 그대로 이제 실로 자수를 합니다. 다만 색감에 있어서는 앞서 선주교처럼 이렇게 초창기에는 완전히 의도했던 대로 색감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파스텔 톤을 원했는데 원색이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예를 들면 많았죠. 그 자수를 하는 시를 이게 그까지 작가가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를 그 색실들. 색실들은 본인들이 하죠. 자수 공예가들이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작가가 원하는 색깔이 아닌 다른 색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그 미술관이라면 앞서 봤던 그 제일 처음 보셨던 기억나시죠? 고영훈은 내가 다 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평생 조수를 뭐 두지 않았다고 자부하는데요. 미술가라면 자기가 그래야지 이런 미술관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동시대에서는 아이디어가 중요해라는 입장이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가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꼭 본인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핀대가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조영남 씨 그 사건 보면은 그 양반의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고 자기가 전혀 그 페인팅을 하지 않고 밑에 사람들을 붙여놓고 그 배우로 인증이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이 미술가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시켰어요? 어디 맡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예 컨셉으로 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 모 씨의 경우에도 제가 당시에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제 전략입니다 라고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렸다고 떠벌리지 않았나요? 내가 말이야 뭐 이랬으니까 아마 문제가 됐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하나도 손도 안 대는데 어떻게 이게 너의 작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걸 내 작품이라고 거는 것은요. 그럼 현대 미술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내가 어떤 조각할 능력이라든가 뭐 어떤 그림 그릴 능력이 없더라도 그걸 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면 그게 내 작품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와 그다음 결과물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겠죠. 소위 말하는 미술계의 인정. 조금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더 당황스러울 작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저녁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실까봐. 질문할 건 많은데 네. 가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좀 내용이 길어졌죠. 그러면 일단 강의를 열띤 강의를 해주신 신원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